구독, 좋아요. 자, 정청래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왕수박을 든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저 한번 보시죠. 자기 머리보다는 약간 큰 수박을 들었네요. 저 수박을 앞으로 내미니까 수박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그러네요. 누구도 수박을 저렇게 앞으로 내밀면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작게 하고 수박을 좀 크게 보이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왕수박을 들긴 수박이 좀 큰 수박인데 저 메시지 뭐라고 해석하세요? 저 때가 이제 정청래가 사선을 쌌다가 한번 떨어진 적 있잖아요. 네. 그때예요. 자기가 이제 4년을 쉬었는데 그때 자기가 수박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나는 그렇게 4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그 수박 농사 지으면서 그 시절을 잘 이겨냈노라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수박을 난데없이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세게 맞붙으니까 각자 진영에 또 이 개딸들이 둘로 쪼개져서 지금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정청래는 수박이다. 그것도 왕수박이다. 이런 그 모욕을 지금 하고 나온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또 받아친 거죠. 내가 의원 떨어졌을 때 수박 농사 지어서 이렇게 큰 수박을 잘 아니, 저 사진 이제 왼쪽은 지금 최근에 올린 거고요. 옛날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옛날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네. 자기가 수박 농사를 지었었다는 얘기도 네. 하면서 그렇죠. 그 수박을 나는 수박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디예요 지금. 본인 깐에는 그 뭐 농담한다고 하는데 정청래가 이게 무슨 농담하면 썰렁하잖아요. 좀 으시시합니다. 정청래가 뭐 어떨 때 뭐 웃을 때 보면 저는 좀 괴기 블랙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얘기는 나보고 수박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가 수박이겠느냐라는 이른바 역발상, 역공격이라고 보고 나는 수박이 아닙니다. 나 수박 좋아해요. 수박 얘기 나오니까 지금 그 더위 속에 며칠 사이에 수박이 6천, 7천 원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수박 한 통에 얼마 하느냐? 3만 원이 넘어요. 제가 2만 원대 수박을 사 먹어보고 3만 원으로 올랐다는 말 듣고 지난 주말에 수박 몇 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가지고 지금 다 그런 심정으로 계시는데 정청래 저 수박 그 농사 지을 때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부인이 그 조민이가 인터넷 수련이 실습했던 병원의 그 약사입니다. 약사. 그 약사 실장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런 거 다 코스프레고 그리고 수박 농사 지어서 돈 많이 벌었다잖아요. 지금 저것은 괜히 자기들끼리 뭐 네가 수박이야 내가 왜 수박이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인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이 8월 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런데 여러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쭉 돌아보니까 지금 사실 정청래가 많이 앞서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좀 넘어가기 전에요. 네. 그 정청래는 그간에 사실은 스스로가 이재명계가 아닌 사람들, 비이재명계를 자처한 사람들을 뭐 그게 이제 친문계든 뭐 비이재명계 또는 반 이재명계 이런 의원들이나 그런 정치 세력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스스로가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본인이 스스로 수박이라고 지금 공격을 당합니까, 당원들의? 자, 김어준이 3일간 매진 사례를 했던 체육관 방송 토크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천에서 했던. 거기 이번에 15,000명 들어가는데 네. 13만 원에서 9만 원짜리 티켓 완판되고 네. 거기 다 팔렸잖아요. 그때 누가 왔죠? 문재인 부부가 왔잖아요. 첫날. 예. 아우야. 제인이 형이라고 불러봐라. 뭐 그거 형님이라 하던. 하겠어. 그리고 또 김정숙 보고 형수님 하던 그 너스레 떨던 그 자리에 정청래가 계속 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청래 진영은 선대위 고문 역할을 문재인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총괄 선대본부장을 김어준이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수박 공격 받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김어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고 그 옆에 웃고 있는 김정숙. 지금 연합군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수박 공격을 받아서 상당수가 당 밖으로 퇴출됐지만 지금 그
모멸을 견디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청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밀린다고 느낀 박찬대 쪽에서 야, 너 수박이랑 같이 노냐? 네가 왕수박이구나.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외로 그 또 정청래가 계속 그 불경 발언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볼 때는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고 나다. 이거 옛날 같으면 역적이에요. 어디 감히 존전을 자기하고 등치시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를. 아이 큰일 나지. 아버지 정도가 아니지. 박찬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한껏 몸을 낮추잖아요.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도 그래요. 이재명이 곧 나고 내가 이재명이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그 반역이에요. 역적 수괴다.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조용히 역도. 종현이 참살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표는 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끼어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거기에다가 과거에 그 정청래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막 공격하는 싱크들 그 어록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실은 다 이제 장악을 그 이재명파가 했는데 이 당이 만약에 정청래 수중에 떨어지면 이거는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박찬대가 제가 보기엔 밀려요. 한번 지금 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지금 띄워주시죠.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었죠. 민주당 대표 적합도에서 정청래가 지금 박찬대보다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6%면 작은 차이 아니죠. 저게 이제 백분율로 다시 확산하면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리고 없음 모름 36%는 밴드웨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악대마차가 가면 따라갑니다. 따라서 저 비율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갑자기 36.4%가 박찬대를 민다? 그거는 대선, 총선, 뭐 경선 다 지켜본 그 우리 페렌마이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나눠진다는 거. 30대 24면요.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한 16일, 18일 남았잖아요. 이것저것 빼면 보름 남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 차이 뒤집기가. 근데 다른 것도 한번 좀 볼게요. SNS 언급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SNS 언급량에서는 저 박찬대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그래요. 전청래보다는 박찬대가 화제성 면에서 많이 거론되는 구글링의 결과인데 저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욕하는 사람도 많이 그 거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칭찬하는 사람의 거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놈 나쁜 놈이고 그놈 까미 안 되고 그놈이 코에 건불 떼준 거 말고 한 게 뭐 있어도 화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박찬대 진영에서는 계속 이 꺾은이 확선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박찬대가 지금 이제 막판 기세를 탈 것이다라는 주장에 근거로 저 데이터를 쓰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것은 아니, 박찬대는 그리고 자기 지지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민주당의 그 경선 투표율이 그 비중이 55%가 책임당원.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 55%면 과반수입니다. 대의원 15%, 여론조사 나머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 하에서 지금 김어준이 대놓고 밀고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문석이라고 있잖아요. 양문석이 이 경선 초반에 이재명 과 박찬대를 미는 의원들하고 현충원에서 조우를 했는데 그때 좀 아니 형님은 왜 거기가 있냐고 피하냐 좀 비판을 들었다 이랬는데 양문석이 그 뒤에도 노선을 안 바꿨어요. 제가 아는 한 저도 뭐 오랫동안 양문석하고 이렇게 방송도 해보고 그 성정을 좀 아는데 그 감각이 되게 빨라요. 뭐 지지한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아주 이기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그 이후에 정청래를 안 떠났어요. 그 비아냥을 듣고도. 저는 양문석에 가서 쓰는 곳이 상당히 이기는 확률이 높다. 아주 피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 진영이 저는 쉽게 허물어지리라 봤어요. 그 박찬대가 나서고 박찬대가 또 호남을 돌고
호남 투어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 지금 호남이. 그게 무슨 얘기냐? 호남은 이기는 사람들한테 몰표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호남 개딸들은 박찬대를 그렇게 썩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출신인데다가 잘 몰라. 회계사. 그리고 정청래는 뭔가 그 그릇이 좀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박찬대는 그 자꾸 코찬대. 그 저 이불상궁 비슷하게 그 얼굴에 붙은 그 건불인지 뭐 뭘 떼주는 그걸로 내가 오죽하면 계속 코찬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울로 인식하는 거예요. 반사체. 너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에 불과하구나.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구나. 그럼 뭐 정청래는 발광체인가? 일정 부분 발광하는 데가 있다고 봐요. 예. 4년, 4선 그리고 한 번 떨어진 것까지는 5선을 하면서 그 뭔가 정청래는 그 또 하나의 그 구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조금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과 김어준의 지지다. 문재인하고 김어준이 아주 대놓고 미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도 민주당의 주인은 당신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이어서 특히나 김어준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는 사실상 이번 경선이 박찬대와 정청래와 박찬대의 싸움이 아니라 김어준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제 시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은 다른 것 때문에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 통상 문제도 하나 풀린 게 없고 전작권도 머리 아프고 이 당내 경선에 잘못 끼어들었는데도 져봐요. 자기들끼리 레임덕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저는 저보고 돈을 걸라고 하면 저는 정청래한테 걸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후원회장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후원회장.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장을 보니까 정청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지금 내세웠어요. 그 이해가 갈만해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세현 정도면 뭐 이렇게 이해가 갈만할 텐데 박찬대는 후원회장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새 후원회장으로 내세웠어요.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박찬대가 중량감 있는 그야말로 민주당 개딸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박찬대가 이해찬 정도를 끌어들였으면 뒤집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해찬이 늙었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찬대 후원회장을 맡으면 저는 추가 다시 기울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뭐 세고 센 게 거기 전직 국회의장들 아닙니까? 정세균도 있고 뭐 김부겸도 있고 시킬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전직 국회의장도 있고 김진표도 있고 그런데 보수에서 넘어온 올해 86세의 윤여준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상당히 이상해요. 야, 그러니까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에이 저거 아직 검증도 안 딴 진짜 수박인데 늙은 수박인데 제가 김종인 보고 늙은 수박이라고 그랬지만 진짜 그 윤여준 씨는 90을 바라보는 그 개딸들의 눈에는 진짜 수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세현은요. 이종석의 정치적 스승이자 노무현 문재인을 거친 종북주의의 그야말로 비조 구심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종북 친북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세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세현 후원회장이 딱 들어서니까 저는 그 후원회장의 이 저울추는 거의 100대 빵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봐도 그 보통 후원회장이 드러내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얼마 전에 또 그 윤여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드팀이 필요하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한테 그런 직언하라고 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박찬대가 뭘 한참 잘못 생각한 거 아니면 그 여기저기 다
소위 말해 거절을 당해서 빠꾸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윤여준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종인, 윤여준 이런 인물들이 민주당에 한 발을 딱 걸쳤는데 깊이 이제 걸치고 있는데 박찬대가 이걸 잡았으니 참 모양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논쟁도 좀 희석화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박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윤여준 씨한테 저희 미안하지만 썩은 수박이라고 그러네. 아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을 시키니까 제가 봐도 후원회장 리스트에 저보고 꼽으라 그래도 10명은 꼽겠어요. 5명은 그냥도 출연하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는 코찬대가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너도 나도 나서야 정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다 고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특사진은 서로 그 특등석 타고 지금 간다고 지금 특사진은 서로 가려고 난리인데 박찬대 후원회장 맡겠다는 사람이 없다? 아 추미애도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하자면 추미애가 영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 대미 특사날에서는 제가 여기서 늙은 수박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종인은 또 뺀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 지금 특사 보낼 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가하게 특사 외교하고 있을 때냐고요. 예. 정청래, 왕수박 정청래, 코찬대, 머슴, 박찬대 그 장면 좀 살펴봤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배력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사안이면서 경제 통상 문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비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국방비 예산 등을 감안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처한다는 건가요? 오늘 그 위성락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예. 전작권 환수는 의제에 없다.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작권 살살 연기를 피우다가 지금 살짝 내렸어요.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쓴 데가 한국일보예요. 예. 한국일보에다 흘려줘 봤는데 이 주말 사이에 일요일 사이에 야 전작권 가져가지 왜? 원하는 바야. 전작권 환수의 직접 비용이 21조 원입니다. 그런데 전작권이라는 게 자 이번에 뭐 한미일 그 죽음의 백조 불러다가 합동 군사훈련 올해 처음 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네. 그 괌기지에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한번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데 비용이 엄청나요. 그거 다 지금 미군이 대어 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전작권을 환수해 오면 그 비용부터 내야 돼. 그 비용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작권을 회수하려면 이 위성, 첨단 감시 장비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이거가 이 지금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조가 넘어요. 한국 장비로 다 가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 또 당장 위성 눈이 다 사라져요. 100개의 눈을 가진 첨단 미국 위성이 봐주니까 그나마 김정은이 그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원산에 띄워놓은 요트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물론 지네도 방송했지만 그런 거 다 실시간 감시가 되는 건데 너 한국이 니네가 해. 못해요 우리는. 4시간에 한 번씩 해상도 떨어지는 걸로 받으면 무슨 희뭇거리한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장비밖에 없다고 우리가 지금. 게다가 탄약 준비해야죠. 네. 직간접 비용 221조 원을 말하고 있어요. 221조라고 조. 그냥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21조 원이에요. 전작권 환수 그거 뭐 대선 공약으로 한번 내밀 수 있죠. 좌파들이 자주권을 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 좌파들이 자주 그러는데 자주 좋아요.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자주를 하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전작권 환수해 오겠다고 하면 전시 작전권이라는 거는 간단치 않아요. 미군은 창군 이래 그야말로 그 미국이 세워진 이래 외국군 장성의 지위를 한 번도 안 받은 군대예요. 네. 받은 적이 없어요. 2차 대전 때도 원수는 미국인이었지. 메가더 이전에 몽고메리 원수라든가 다 그랬지. 외국군 장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그 80년 전통의 미국군이 코리안 장성의 지시를 받으면서 전시 작전을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넘겨주면요. 나라살림 거덜나요. 그러니까 위성락이 제정신 차리고 이제는 전작권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어요. 예. 자, 트럼프가 또 이제 그 계속 뭐라 그랬냐면 오늘 가장 최신 뉴스는 한국이 협상을 잘하고 있대요. 뭘 잘해서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지금 내라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멕시코에 30%,
캐나다의 35%, EU의 30%. 자, 그러니까 좌파들도 뭐라 그래요? 아, 우리한테 25%한 거는 우리 이재명 외교의 승리네. 천만의 말씀이죠. 그쪽은 그쪽대로 다 협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25% 아각대지 말고 니네 봤지? EU도 30, 멕시코도 30. 야, 캐나다는 35%, 니들보다 5%, 10% 우리가 싸게 해준 거니까 알아서 국으로 잘 내라.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논법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 사이로 지금 관세를 주고 있는 것도 있는 국가도 있고 뭐 그보다 파격적으로 낮춰서 먼저 이제 협상한 영국과 인도 같은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아직 25세 크게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뭐 이렇게 지금 논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미 특사를 지금 김종인을 일단 이름을 뺀다고 하고 다시 또 위성락을 넣는데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위성락 씨가 지금 뭐 이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미국 특사 갈 사람이 없어요. 김종인, 뭐 이현주, 김우영 이 말이 됩니까? 김우영 같은 사람은 전자권을 만약 환수해 오면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특사단 명단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김종인을 바로 빼잖아요. 아니 선동 정치, 우민 정치, 광인 정치를 했다고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자기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특사단의 원로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게다가 지금 필리핀의 마르코스 봉봉 주니어 애칭입니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가기로 확정이 됐어요. 이거 지금 그 필리핀 관세 아직 타결 안 했어요. 한국 정상도 아직 못 갔는데 필리핀 정상이 먼저 가요? 이미 이제 예약 끝났어요. 네. 그래서 왜 가느냐? 네. 지금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의 그 견제를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어가지고 네. 그 트럼프가 봉봉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네. 와가지고 네가 잘 또 나한테 잘 이 안을 가지고 오면 내가 잘 깎아줄게. 지금 그거 받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0일, 22일이면 그 전에 어떤 정상이 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오늘이 14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은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 강유정이 계속 기자들에게 하는 소리는 7월 말을 얘기해요. 근데 7월 말은 스코틀랜드 간다니까요. 이미 날아간 지 한참 됐잖아요. 아니 7월 말에는 에릭하고 스코틀랜드 간다고요. 둘째 아들하고 그 자기 골프장 둘러보러. 그 다음에 휴가예요. 아니 무슨 정상회담을 7월 말 8월 초에 합니까? 이게 정상회담 못 한다는 소리를 언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다.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정상회담은 없고 특사단은 저 모양이 됐고 좀 위성락이 또 가야 될 판인데 위성락은 더 이상 위성락에게 들려줄 선물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25%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방위비다. 방위비 근데 제가 방위 문제뿐만 아니라 근데 ODA라고 부르는 공적개발 원조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1조 원 정도 삭감하겠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이게 이제 흘린 거예요. 전자권 얘기와 함께. 그래서 네. 한국일보가 단독이라고 보도를 한 걸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방위비가 2.32% GDP 대비 네. 이 정도거든요. 2.23 참. 근데 3인지 하여튼 이 2.3 정도예요. 3 정도 2.32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를 올리려고 지금 그 미국에다 협상 카드를 내밀려고 그러느냐? 2.5로 올린대요. 2.5면 대략 0.18% 올리는 건데 0.18. 0.18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거 5조 원이에요. 0.18을 올린다는데 5조 원을 올려줘야 돼요. 예. 이거는 당장 올려줄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자, 거기다가 일본은 3.5%, 유럽은 2032년까지지만 5%로 올린다고 합의했어요. 네. 트럼프가 2.32에서 2.5로 올린다고 한국이 가져왔네요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성의를 다했네. 앞에 자리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2.32에서 앞에 2는 바꿔야지 뭐 4로는 못 바꿔도 3자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10조가 그냥 훌쩍 넘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국채로 지금 7월 21일부터 지금 지역화폐 상품권 뿌린다는데
그 정도를 또 어디서 가져다가 방위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미국이 지금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장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린 게 그럼 5조 원 가량 올려줘야 되는 돈은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0.18% 정도는 증액을 한다고 가상으로 자기들 잡아놓고 그 돈을 계산해보니까 그 돈도 한 4, 5조 정도 된다. 5조 원이 넘는다니까요. 5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지. 끌어모아. 그러니까 그러면 ODA 쪽에서 1조 원을 지금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일 큰 항목이 ODA를 1조 깎자. 네. 그럼 ODA는 왜 깎느냐? 공적 개발 원조. 대한민국이 6.25 때 수많은 나라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3년 연속 이걸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6조 이상 내고 있어요. 거기서 1조를 또 깎아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윤석열이 한 거니까. 보기 싫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나라 돈 대줘야 되냐? 그러면서 특히 또 문제 삼은 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거기서 ODA가 김건희 일가가 우크라이나, 네. 싱가포르 뭐 ODA 등등 해서 예. 여기서 상당히 해먹었다.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조져도 아무도 이거 깎는다고 해도 말 안 하겠네. 우선 1조 까봐. 1조를 깠어요. 그래서 4조가 남아. 그러니까 각종 지출, 자기네 지금 뭐 민주당 호남 배치들 쓸데없는 다리, 하천 뭐 이런 거 놓는 걸로 갖다 쓰겠다고 한 게 지금 2조라고 지금 이 보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건 손 안 된다니까요. 김양식장 그 개선 사업 전라남도 일대에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손 안 돼. 그리고 뭘 손대느냐? 김건희 일가 이거 밝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치적인 ODA 예산 1조 일단 깎아보자.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코미디가 있어요. 저출산 지원 예산이 있는데 네. 이게 국방 예산이라는 거야. 그런 개념도 있어요? 항목을 바꾸겠다는 거지. 군인들을 미리 많이 키우려고 미래의 군인 자원들을 낳는 걸 지원하는 것도 국방 예산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분식회계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항목을 허현준 앵커하고 점심값이라고 지출 항목에 안 쓰고 뭐 다른 걸로 그럴싸하게 뭐 연구 개발비 이런 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출산 예산이 어떻게 국방 예산이 됩니까? 그걸로 이제 돈은 그대로 놔두고 항목을 바꿔가지고 미국한테 요거 저출산 예산 이것도 우리가 국방 예산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꽤 맞추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5조를 미국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5조 원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예. 이런 협상을 그 지금 미국에다가 들이미는데 특사가 가서 얘기할 리도 없고 정상회담은 못하고 예. 지금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까요? 지금 반미 발언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 환수를 특사단의 일원인 김우영이 법으로 뒷받침하겠다 하질 않나. 예. 뭐 우리는 자주 국가로서 뭐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뭐 김지호란 대변인이 벌써 며칠 전에 에드벌론 띄웠죠. 이게 만약에 이 한미 관세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 악교풀 엉겨붙듯이 딱 달라붙으면 미국 욕으로 돌아서겠죠. 무도하다, 예의가 없다. 미국이 왜 우리를 동맹국으로 대우 안 하느냐? 이건 미국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태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든지 지금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고. 지금 일본은 당장 6일 뒤에 참의원 선거인데 네. 자민당이 지게 생겼어요. 예.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시바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참의원 선거에 내가 이겨야 협상도 있으니까 쌀 같은 거 못 받아주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미국하고 협상 중이고 좀 세게 나가는 거지. 바로 꼬리 내린다니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져가지고 이시바 내각이 무너지면 고이즈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과반은 유지하면서. 그러면 고이즈미 그 신지로라는 젊은 의원이 그 수상이 만약 되면 총리가 되면 확 바꿀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만 골치예요 지금. 한국은 협상 카드도 안 내밀고 이런 찔끔찔끔 무슨 말도 안 되는 ODA 깎고 저출산 예산 국방 예산으로 둔갑시키고 이런 걸로 지금 미국을 달래보려고 하는데 달래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습니다. 일정상 어려워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지금. 이재명 정권. 왜? 그러네요. 못할 거 괜히 문제 되잖아요. 모스탄이 지금 들어와요 오늘. 머리 앵간히 아플 거라고 봐요 지금 저는. 저는 그래서 국익을 앞세운 외교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전직 국회의장 뭐 추미애 영국 뭐 윤여준 씨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어디 신사유람단입니까? 특사를 지금 나가서 그 이윤이 인도니 영국이니 프랑스니 하는 데하고는요 당장 현안이 없잖아요. 뭐 현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유일하게 생각이 난다면 폴란드 정도가. 폴란드 무기 팔러? 네. 그거는 윤석열 정부 때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박지원이 갑니까? 거저먹기. 그건 이제 그 대선 때 도와줬으니까 특사 가면 좋아요. 의원 3명을 딸려주고 네. 그다음에 단장 소리 듣고 가면 국빈 대우 받아요. 오며 가며 1등석에 기내식 빵빵하게 먹고 내려가면 뭐 좋은 얘기만 듣다가 유람하고 오겠죠. 이게 보훈 특사예요. 보훈 특사. 대선의 보훈 특사. 지금 네. 우리가 이런 특사단 여기저기 보낼 때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미국과의 외교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 반미로 갑자기 돌아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인권 침해 문제 모스탄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 내역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안보 지배력 문제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특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특사가 갑자기 특사 정치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번 주부터 특사단을 지금 뭐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에 대부분은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특사단이 주요 국가들 다 지금 특사단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걸 네. 내정하는 절차에서 이제 임명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특사단 지금 구성 파견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특사권 남용이라고. 남용, 예, 특사권 남용입니다. 남용. 남용. 왜 이렇게 14개국에 보내는지를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특사를 하시면 헤이그 특사를 잘 아실 텐데 이게 뭐 친서 전달이나 어떠한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가는 게 특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인수위 시절에 뭐 한두 개 나라를 보내던가 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요 4강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14개국에다가 아주 민주당에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다 박아가지고 보훈 특사, 특사권을 남용해서 보훈 특사로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관성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특사에 대한 예산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했을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예산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우리가 주요국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이제 프랑스랑 폴란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프랑스, 네. 폴란드. 폴란드는 이제 무기 관련돼서 예. 적어도 특사를 보내려면 좀 무기에 그 관련된 사람을 보내던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폴란드와 박지원이를 단장으로 보낸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예, 박지원 그 의원님 그 굉장히 고령이신데 폴란드 국가에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프랑스인데 지금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네.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체코 원전 사건 때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에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국에 주지 마라라고 소송 걸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미 우리나라 원전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원자력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복원시키면서 원전에 대해서 프랑스가 전 세계 원전에서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수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체코마저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해서 프랑스가 파이팅 해가지고 소송까지 건 거고 또 뷰티 산업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레알이나 뭐 샤넬이나 이게 다 프랑스 업체인데 네. 프랑스 뷰티 산업을 지금 한국이 미국 시장에선 뒤집었어요. 미국 시장은 한국 제품이 1등이고 일본 시장도 한국 제품이 1등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전체로 보면 프랑스 제품이 1등인데 지금 한국 뷰티 산업이
프랑스가 뷰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 뷰티 산업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요런 관계도 프랑스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요즘에 외국에 유럽에 있는 뷰티 그 브랜드는 아예 한국말로 그 브랜드명을 만들어요. 예쁘다, 뭐 혹은 뭐 뿌띠 서울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강금실, 한병도, 천준호 저 특사분들, 내정자분들 제가 이력을 아무리 검색해도 프랑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누굴 만나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명명 이름만 발표할 게 아니라 저렇게 보험만 할 게 아니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오겠다라는 게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사단 면면이지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잠시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시죠. 미국은 이현주, 김종인, 김우영. 단장이 이현주예요. 네. 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지금 내정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는 소식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뭐 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나 범좌파 진영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 명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한두 곳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일본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 박병석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영국 추미애, 프랑스 강금실, EU 윤여준, 폴란드 박지원, 이 캐나다 김병주 하나같이 뭔가 접점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나 미국 경우에 가장 이상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특사 1순위로 한다면 뽑아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사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현주와 김우영을 김종인이 내정 과정에서 지금 떨어졌다면 이현주하고 김우영을 배치를 한 것인데 이현주가 단장이에요. 일부에서는 저거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반미 어떤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김우영이 미국 가서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하고 어떤 반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미국 특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예. 미국 특사가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훈 인사들로 돼 있는데 김종인이 이재명 정권 탄생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냐라고 좌파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될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현주, 김우영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인력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있어서 저렇게 찾다가 왜냐면 네. 또 민주당의 주요 분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문화원 점검하고 뭐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와 관련 없는 사람을 솎아낸 것이고 김우영 같은 저 의원은 그 과거 국회에서 법관 주제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졌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보훈 인사로 나타나는 부분인 것이고 또 미국 특사에는 여성을 넣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이 그 공무직 그 균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여성을 넣어야 되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게 순서예요. 특사를 보내는 순서. 제가 아까 대한민국 모든 정부에서는 4강을 보내던가 혹은 미국, 중국 보내던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정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EU 보내던가 이 정도였지. 그런데 지금 14개국을 보내는데 순서도 뒤죽박죽입니다. 순서를 미국, 중국을 먼저 보내서 중요한 거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EU랑 얘기하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도 먼저 보내고 폴란드 먼저 보내고 지금 뭐 비행기표 먼저 끊어지는 대로 보내주는 그런 아무런 고민이 없다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저 명단은 얼굴 마담으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일은 외교부가 하겠죠. 근데 외교부가 지금 14개국을 한꺼번에 파견을 하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겠습니까? 외교부 공무원들도 아니 특사라는 것이 당연히 목적을 갖고 가는 게 특사라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왜 가는 거야? 그 일정 짜야 되고 가서 교민 만나고 너 교민들하고 만세 부르고 밥 먹고 한잔하고 이렇게 가려는 게
특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그렇겠죠. 누구를 만나고 그 무슨 전달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또 해당 국가의 외교부 어떤 장관 이상급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14개국을 가는 이유가 그동안 외교력이 6개월 동안 장기간 공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공백 왜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 그 한덕수 총리 누가 봐도 대한민국 외교 업무에는 1인자인데 국제 통상 업무의 1인자인데 한덕수 총리가 엄연히 잘하고 있을 그것을 그때 그 관세 협상도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그 당시에는 거대 야당으로서 자초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야 6개월 공백이 있으니 특사를 14개를 나가야 돼. 자 그런데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보내줄 테니까 줄을 한번 서봐라 라고 해가지고 줄을 쓴 게 지금 저 모양새인 거고 저기에 저는 그나마 또 이해하는 게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은 안 가야 되지 않나요? 그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을 텐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안 가야 되는데 나머지 뭐 초선 의원들이 써보가는 거야 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민희가 영국을 왜 가는 걸까요? 또 가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리를 비워주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될 수도 있는데 영국을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BTS 때문에 가는 건지 뭔지 전혀 우리 모르겠습니다. 조니님은 민주당 효도 관광인 것 같아요. 예, 워딩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시점도 좀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있었던 날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딱 그날에 맞춰서 했어요. 국회 네. 인준 표결. 그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터져 나왔는데 인준 표결 그 당일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딱 이 시점에 맞춰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히 다음 주에 대거 지금 특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엔 또 국회 인준 표결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 네. 청문회하고 다음 주에 네. 이렇게 지금 그 일정을 겹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늘부터 이제 강선우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강선우의 보좌진 갑질 문제가 그 장관들 그 열몇 명 지명을 했을 때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동영 태양광 문제 나오고 뭐 이진수 그 표절 문제도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가려고 인사청문회를 천천히 통과시키고 가려고 하다가 강선우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강선우가 터졌으니까 이게 월요일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특사를 보내려면 거기랑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야, 왜 올 건데 뭐 할 건데 조율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 조율이 필요 없는 좀 상대적으로 사강보다는 가벼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일단 선물 들고 갈 테니까 손님으로 갈 테니까 좀 받아달라. 왜 오는데? 일단은 갈게 라고 해서 간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그 논점을 언론의 카메라를 가리고 흐리기 위해서 급하게 나라들을 여러 개 막 파견한 게 아닌가. 정말 정치를 가볍고 쉽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용인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이재명 정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을 갖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저 특사들 그 나라들 중에 이제까지 안 갔는데 간 나라에 대해서 뭐 혹은 다른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든 중독이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야 특사 보내자라는 걸로 쉽게 정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교도 국내 정치하듯이 하려고 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효도 관광 비슷하게 농공 행상을 또 특사와 그 특사단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 장면들을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소비 쿠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지자체가 지금 특히 서울 지자체 자치구 뭐 무슨구에서 이 소비 쿠폰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지금 그 소비 쿠폰이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해주고 돈을 뿌리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게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75%만 정부 돈으로 하고 25%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 봤더니 서울시와 자치구들 25개 자치구들이 합쳐서 3,7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160억이고 강남구가 그다음에 144억인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들 있잖아요. 네. 나머지 구들은 지금 뭐 70억, 100억, 80억 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각 구의회나 그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어디서 빼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죠. 1년 동안 돌아가는 재정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밀어붙이면서 야 너네는 이만큼씩 돈을 내. 안 내면 페널티, 안 내면 불이익이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제가 저거에 관련돼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취재한 거는 강원도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나눠보면 예. 그냥 돈이 절대 없다.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세수 결손 문제가 발생했고 반도체 산업이 잠깐 휘청거렸을 때 나머지 세수를 못 걷어들이고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도 안 나오고 일반 교부세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비비를 다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잠가놨던 예비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각 그 지자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부담하게 하냐 굉장히 그 큰 불만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걸 못 내게 되면 또 어떠한 페널티를 갖게 될지 거기에 대한 또 공포심과 두려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은 지역 자치구, 특히 서울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다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소비 쿠폰을 해서 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네. 이러면서 소비 쿠폰을 멍청 지금 돌리자.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생색은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내고 정작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 지자체 특히 자치구들은 예산안이 없어서 그 비용이나 부담을 다 자치구가 다른 예산을 네.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까? 맞습니까? 전용을 하던가 예. 뭐 예비비 같은 거는 여러분들 홍수나 뭐 무슨 뭐 그 피해가 났을 때 국가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도 있고 각종 다른 기금으로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끌어 쓰던가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소비 쿠폰을 쓰면서 뭐 장을 보던가 안경을 사던가 소비 쿠폰을 쓰면서 이거 이재명 정부 때문에 내가 돈을 쓰네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소비 쿠폰은 지금 전 국민에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복지고 그러면 복지 비용에서 전용을 하자. 복지라는 게 원래 정말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혹은 뭐 그 한부모 가정이나 혹은 뭐 이러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도시락이 가던가 뭐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나 에어컨을 설치하던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전용해가지고 소비 쿠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예산이 그걸 빼다가 이것도 어차피 소비 쿠폰도 복지니까 필요 없는 전 국민에게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말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인 게 아니 어떠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합니까?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하는 정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없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연말 예산 때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가야지 출범하자마자 30조를 추경을 하는데 그중에 19조가 국가빚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저걸 메꾼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예. 결국 또 빚이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일명 이재명은 이제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네. 지금 발의해놓고 네.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비 쿠폰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 넘긴다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둘 다 물론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소비 쿠폰이든 무작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제 국가 재정에도 문제고 지자체 재정에도 큰 문제인데 본래 써야 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왜 지역사랑 상품권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소비 쿠폰은 그냥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일종의 자신들이 하나 카르텔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만들어 왔고, 그것을 이 지역화폐라는 형식으로 국가재정을 강제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하면 엄청난 돈을 이 지역화폐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나게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그 우리가 경제가 돌아갈 때 네. 생산이 있고 생산을 그 사기 위해서 소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연결고리가 이제 화폐예요. 화폐인데 화폐 혹은 소비 쿠폰인데 소비 쿠폰을 해가지고 생산을 소비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생산자가 이득을 얻고 다시 이걸 또 소비하고 뭐 이러한 목적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생산자도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근데 지역 화폐는 뭐냐면 이 생산과 소비를 일반 우리 화폐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원, 10,000원, 50,000원 조폐공사가 찍어내잖아요. 국가화폐요. 예, 국가화폐. 조폐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네. 그냥 한국은행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화폐를 통화량을 더 늘려야 되면 더 찍어내고 줄여야 되면 회수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조폐공사는 그냥 공기업 직원으로서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일반 화폐 말고 그러니까 국가화폐 말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가미되면 소비와 생산과 소비 사이에 이 지역 화폐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업체, 상품 이런 데네. 그렇죠. 네. 업체나 상품권들이 그 상품권을 그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고 이 과정에 무슨 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세정책연구원이나 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부작용만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던가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밀어붙이려는 거는 누군가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군가가 거기서 큰 주머니를 차고 계속 따복따복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다리를 놓던가 혹은 아니면 뭐 건물을 짓던가 뭐 이런 SOC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중간에 넘어온 게 이제 환경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데 나무 심자 그래서 나무 뽑고 나무 심고 막 이러한 환경 사업 가지고 그 혹은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는데 태양광 해가지고 환경 사업 가지고 돈을 벌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화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게 카드로 나올 겁니다. 혹은 아니면 코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코인과 연계될 거라고 연계돼서 봐요. 예, 그렇게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이게 다 세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금을 빼먹기 좋은 거죠. 아까 말한 SOC 사업도 세금을 빼먹는 거고 태양광도 세금을 빼먹는 건데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세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러한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하려면 항목을 분명히 하고 사실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그나마 투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역상품권 같은 거 하면 깡이 일어나고 낙전 수입이 일어나고 특정 업체와 특정 상품의 이권 관계자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게 돼서 그걸 챙겨먹게 되죠. 운동권 출신들은 그러면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그런 업체들, 자기 민주당 관련된 업체들에 몰아주겠죠. 아, 이건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상품이야. 또는 그 업체야. 스타벅스는 안 돼. 스타벅스는 안 되고 코스트코는 안 돼. 뭐 이런 식인 셈이죠. 바로 그런 이제 카르텔이 작동한다는 거죠. 예, 그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원론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떠한 마을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돈, 네. 부루마블 돈처럼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돈을 하다가 그게 확장이 된 것인데 결국 지역 경기를 살리자 수도권 너무 집중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도권 집중화를 분쇄할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주면 지역 경제가 더 어지러워지는 더 오염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돈을 일반 우리 국가 화폐를 지역에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야, 국가 화폐를 사람들이 지역에 안 쓰네. 지역끼리 상품권 따로 만들자. 그거를 우리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9만 원에 팔자. 그럼 1만 원이 또 그 손해예요. 야, 그거를 깡을 해가지고 누구는 9만 5천 원에 팔게 하자.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자, 국가 조직이 하나의 착취 조직이 되고 도적질을 하는 조직이 되는 그 순간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좀 특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지금 3대 특검이 아까 이제 속보에도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3대 특검의 칼날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 3대 특검의 목적은 네. 그 사화입니다. 사화. 사화? 지금 을사년이죠. 네. 네, 을사 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1000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200명 정도를 구속을 했는데 그게 기준점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실에 물리적이나 혹은 비물리적이나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다 그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은 결국에는 현직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실과 관련돼 있는 주진우 의원이나 네. 뭐 그러한 분들까지 다 조사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추경호 의원 또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됐고요.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 됐고요. 또 김성교 의원도 출국 금지 됐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밝혀지냐면 여러분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그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제시를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고 교부를 하다 보면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데 그 범죄 사실에 공범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범 피의자. 거기에 이제 윤상현 그 의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제시한 것만 그 정도인 거예요. 제시한 것만 그 정도고 지금 그 특검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그 수사에서 제시조차 안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만 먹거나 통화만 하거나 대통령실에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같이 잠재적 피해자로 놓고 그러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은 뭐냐?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다 으쌰으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뒤집으려고 했다라고 수사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탠스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도 예, 간다.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국무회의로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또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우겠죠. 네. 열심히 싸우면 지금 그 위원 후보자들은 장관이 될 텐데 돼가지고 또 부글부글 거리면서 정당 해산 심판 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의 문제도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대표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격이 밝혔습니다. 네. 않습니까? 최고위원을 폐지하면 대표 권한이 강화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이게 뭐 집단적 지도체제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은 그냥 유지하면 될 텐데 갑자기 이게 좀 이상한 제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거 보세요? 정말 이상한 제안입니다. 네. 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정당이 승리로 갈 수 있는가? 이 형식이 성립되는 거는 사실 그 이재명 정권 탄생 과정에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목을 했잖아요. 네.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당원 게시판 문제, 또 지난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등등 해서 8가지 원칙이 여러 가지에 있는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위 개파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최고위가 없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최고위가 없었으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안 나오고 뭐 공천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오고 대선을 최고위가 없었으면 대선을 반드시 승리했고 요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과거 총재제로 약간 돌아가자는 것인지 최고위 폐지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성도 없고 다소 좀 지금 시기에서는 좀 너무 나갔다. 엉뚱한 네.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혁신위 방안 중엔 이것도 있잖아요.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사죄문을 당헌 당규에 넣겠다. 이것도 네.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아니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게 비상계엄이나 탄핵의 여파가 작동한 거라면 당원들에게 그것을 총의를 모아서 네. 또 국민들에게 이전에 사죄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게 우리가 그걸 껴안겠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죄를 표하면 됐고 네. 또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면 됐지.
뭘 이걸 당원 당규에 그런 걸 넣을 사람입니까? 요거는 전당대 후보자들이 할 얘기죠. 이거 혁신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사과를 넣자라고 하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기자분들처럼 지금 인사청문회보다 이게 더 재밌네 하면서 여기에 화력이 더 집중될 수가 있고요. 당헌은 헌법인데 네. 아니 헌법에 어떻게 사과문을 박습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기본 원칙을 설치하는 건데 헌법 시작하자마자 고개 숙이고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도 없습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동안의 행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 스스로도 그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그 강력하게 글을 쓰지 않았어요? 김문수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나도 잘못했으니 다 같이 가자라는 것인지 나는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조금만 일 있어도 관뒀으니 너네도 다 관두라는 것인지 어쨌든 이 얘기는 그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혁신위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정책통이잖아요. 네. 경제통이고 정치통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정책만 통인 거예요. 정치통으로 가기 위해서 혁신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뭐 최고위원을 지역별로 안배하자. 혹은 아니면 뭐 연령별로 안배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민적인 정당으로서 다가가자. 지금 우리가 너무 양복 입은 남성의 수도권 남성의 서울대 법대에 한 60대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청년으로 가고 여성도 확장하고 중도 확장을 하고 지역 확장을 하려면 안배를 해서 가자. 지금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해진 거 없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호남으로 뭐 지명하던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당원 단계에 없지만 네. 그런 거를 안배를 하자라는 이러한 의견을 내던가 가야지. 당원 단계에 사과문을 박자는 거는 저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저거를 동의할 후보자가 누가 있겠어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개혁 과제를 잡으려면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어떤 조직이 개편돼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상당히 강하다면 국회의원들의 의원 수나 보좌관 수가 다른 나라 선진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많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에 준해서 평균 뭐 소득에 플러스 20% 네. 한다든가. 근데 네. 지금 좀 과하다는 얘기가 예. 많잖아요. 그- 그런 과감한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하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혁신위원회가 저도 그 허현준 앵커님하고 똑같은 의견이 뭐냐면 국민의힘만 혁신하자고 해서 내놓을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정치 혁신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승리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지. 우리는 국회의원 3선 제한을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겠다. 그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체가 다. 국회의원은 3선만 하고 3선 이상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뒷배가 되어달라. 뭐 이렇게 하던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면서 그러면서 당내 혁신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당헌에 사과를 받자 그러면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또 계엄 자체가 나는 이렇게 대통령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한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자에게 전 국민이 41%의 지지율을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이거 다 같이 사과하자. 일반 당원들도 다 같이 사과하자. 당원에 박아서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예. 자, 2부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특사 문제부터 국민의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모시고 어제 있었던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동영 문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정동영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강선우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좀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 그러시죠. 네네. 강선우부터 보면 이게 그냥 제가 더 어떻게 부연 설명 드릴 필요 없고요. 예. 제가 이미지를 좀 이렇게 SNS 상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강선우에 대한 공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국민들이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냥 제가 순서대로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죠. 지금 이제 강선우가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이 갑질 의혹이 했다는 게 결국에는 밝혀졌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선우가요
어제 말이 달라졌어요. 예, 바뀌었어요? 그쵸, 말이 바뀌었죠. 예. 뭐냐면 처음에 그 갑질 논란 공방 있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논란에 대해서 부인했다가 전날 남은 음식 아침에 먹으려 한 거다. 그리고 뭐 변기 뭐 수리 관련해서도 부탁한 적 없다. 뭐 변기가 물받아 됐다라는 식으로 난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역 보좌진에게 뭐 언지를 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건 제시하니까 이 말이 증거 제시하니까 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이것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 문건을 공개하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강선우가 어제 계속 바꿨거든요. 근데 이 그 강선우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것인가 이번에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국민에게 다 드러난 겁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죠. 예. 지금 당시 보좌진이요 강선우가 저 쓰레기 박스 저 보낸 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동료 보좌진에게 SNS를 보낸 겁니다. 퇴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설마 또 강? 당연히 강이죠. 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사도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면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말이 바뀐 거다. 부탁이 있는데 집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요. 이것 좀 살펴봐줘요. 하니까 당시 보좌진이 네 이랬죠. 그리고 수리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놓고서는 비대를 고쳐달라고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변기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거짓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말이 이제 강선우가 바뀐 것인데 그랬던 강선우 과거에 어땠느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시절에 항의를 하면서 부모에게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국민들이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선우 어떻게 저런 주제에 자기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고 국무위원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없다는 식으로 모욕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강선우가 저런 식으로 악의적 제보였다라고 하면서 보좌진 2명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강선우 측에서 이 민주당의 그 청문위원들에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공유를 했거든요. 그 일부가 딱 드러난 거예요. 보좌진 2명이 제보를 한 것이고 법적 조치라고 해서 구두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딱 어제 조은희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까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실 여부에 얘기하지 않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그런 식으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말이 다 결국에는 다 뒤집어진 겁니다.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해명을 내놓은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일제히 갑질 여왕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총 공세를 펼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 강선우가 오죽했으면 보좌진들 중에서 제대로 한 명도 나서지 않는다. 얼마나 그 갑질 의혹에 보좌진들이 서로 시달렸고 서로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있었으면 왜 제대로 나서는 보좌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옹호해주는 보좌진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강선우의 말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 언론을 통해서 어제 오늘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선우의 요런 거를 갖고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엄호를 했냐면 왜 인신공격하느냐. 왜 인신공격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를 한번 따져놓고 보면 박원순 사건 있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신조어를 누가 만들어냈었죠? 바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대경 실색했던 것이 뭐였냐면 민주당에는요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활동해가지고 수십 년 활동해서 배지당한 사람들 여러 명 있었죠. 뭐 대표적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뭐 남윤인순인가도 있었고 뭐 정말 이 수두룩 빽빽한 사람들이 여가부
그 여가부 상임위를 둔 의원들이고 또 과거에 이 페미니스트 운동을 했던 의원들이고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원순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그런 그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범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당시에 강선우도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입장문에 이 민주당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었대요.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재차 어제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당시에도 난 사과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뭐 갑질 논란도 그렇고 사실 이게 갑질 논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요. 사실 가장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밑에 두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부 그 정책 상에 이런 그 제도들을 마련하는 그런 정부 그 기관인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 약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느냐, 자신들의 어떤 이 직원들, 이 스태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이 여실히 그 인간성 그리고 그 하대하는 어떤 이 것들이 다 드러난 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데 동참했었던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잖아요. 예. 여가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능력을 따져 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여가부 역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그쵸. 대한 인권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는 게 부처 중에 정부 부처 중에 거의 이 고용노동부 부처와 함께 두 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사실은 가해자였다.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사실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보면서 대단히 분노했던 지점이 바로 서영교 의원이에요. 서영교 예. 민주당 의원. 이분이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청문회장에서 서영교가 눈물까지 보이면서 강선우를 포장해 줬어요. 뭐라고 포장을 했습니까? 뭐라면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왜냐면 그 강선우의 자녀가 어제 이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었어요. 예. 종로 살면서 지역구는 강서구인데 왜 그 종로에 계속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녀 때문이라고 얘기를 자녀 했거든요. 때문에, 예. 네, 자녀의 그 발달 장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전학 가고 뭐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교육 부분 때문에 계속 살던 그 종로에서 계속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막 눈물을 이제 좀 흘리려고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이제 호소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감정 잡지 말라고 하면서 막 반발하고 막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 음주운전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 장관 후보자에게 낙마할 것을 요구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거든요. 음주운전 하나만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녀 얘기를 꺼내면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북받치는 그런 모습을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도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런 강선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그런 좀, 방식으로 옹호했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 서영교 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보면서 분노했냐면 저런 서영교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캠프에 누구를 뭐 대통령실에서 뭐 어디서 채용을 했네 말았네 갖고 막 논란하는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자주 있는데 서영교 이분 어떤 분이냐면 아예 딸이 국회 인턴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펙을 쌓은 서영교의 딸은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큰오빠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6급으로 그리고 친동생은 국회 5급 비서관에 채용이 됐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인의 아들이 성범죄로 기소가 되니까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가지고 징역형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 서영교가 당시에 상고법원 설치법안에 서명한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알같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도 자신의 후원금으로 받아가고 논란이 된 사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청탁에 채용 논란까지 이어져서 탈당까지 하셨던 분이 과연 상대 정당을 향해서 이런 공격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회에서 공정과 가장 거리가 먼 인사가 어제 이렇게 강선우를 포장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네티즌이 이런 식으로 꼬집어요. 서영교의 어제 강선우 포장해주는 발언을 듣고 나도 눈물이 나올 뻔했다. 서영교의 희생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서영교는 어땠냐?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해서 경력을 만들어줬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운 거다.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으니 청문회장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 서영교는 의원실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어디 딸만 키웠느냐? 오빠도 키웠다. 서영교는 오빠를 회계 책임자로 임명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 서영교는 정말 희생을 많이 한다. 희생하는 서영교 엄마를 위해 보좌관은 매월 그러니까 서영교를 위해서 보좌관은 매월 100만 원씩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다. 이런 일들이 논란이 되니까 당시 민주당은 서영교를 징계하려 했다. 서영교는 징계 하루 전에 탈당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재명 월드라면 칭찬을 했지 누가 징계 줄 생각을 하겠는가. 저쪽 당에서는 누군지 몰라도 더 나쁜 놈들이 있을 텐데 화목하고 가족적으로 의원실을 꾸린다며 서영교를 칭송할 일이 아닌가. 야, 저 표 보니까 전 가족이 이 서영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들을 하고 있군요. 곳곳에 인턴도 시키고 회계 책임자도 해서 챙기고 동생은 5급 비서관을 쓰고 야, 가족 사랑이 지금 국가 사랑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강선우와 함께 아주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얘기하면서 서로 참 자녀 키우기 힘들죠. 그리고 그런 그 자녀 참 키우고 그런 마음으로 여가부 장관도 그런 공감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최대한 서영교가 감싸주려고 했지만 그런 서영교야말로 정말 희생을 한 참 가장 같은 분이다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시민들이 꼬집은 겁니다. 딸도 인턴 채용해서 로스쿨 가도록 경력 만들어주도록 딸을 키웠지. 그리고 동생도 키우고 가족들도 줄줄이 키우고 심지어 지인 아들까지도 저렇게 국회 파견 판사 불러갖고 재판 청탁하면서 도와줬지. 그러니까 아주 줄줄이 다 가족과 주변을 다 따뜻하게 키워준 서영교라고 비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청문위원으로 앉을 자격이나 되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가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그 강선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서영교까지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시금 이 서영교의 저 의혹 논란들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또 어제 오늘 있었다는 겁니다. 강선우에서 서영교로 튀었군요. 그렇죠. 함께 저렇게 아주 확장성이 있습니다. 네, 튀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진숙인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요. 이진숙 청문회도 이제 볼만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요. 학계에서 이 교수들, 이 전문가들이 각 영역마다 분야마다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진숙의 논문을 전체를 다 리뷰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학계검증단인데요. 이 학계검증단이 어제 용산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학계검증단이요. 지난 4일부터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에서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이거 KCI라고 하거든요. 이 KCI에 등재된 147편을 포함한 총 150편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150편의 논문을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16편이 연구 윤리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최근에 검증 그 해명을 냈거든요. 뭐라고 이제 해명을 냈냐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빼닮은 논문을 학술지에 실으면서 자신을 제1저자에 올렸거든요. 네. 이거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진숙이 뭐라고 이제 이번에 해명을 냈냐면 아니다. 실질적인 저자는 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제 학계검증단이 대단히 분노를 했다. 왜냐면 일단 이진숙의 그 연구 윤리 위반의 종류, 한마디로 논문 표절의 종류를 4가지로 어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 학위 논문임을 표기하지 않고 자신을 교신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겁니다. 교신 저자로 발표한 거. 그다음에 공공 연구비 지원 등을 받은 연구 과제임에도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미표기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 요렇게 한 4개 정도로 꼽는데요. 근데 이제 이 4가지 중에서 어제 이제 학계 검증단이 가장 분노한 거, 가장 악질적으로 본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근데 이진숙은 이번에 아니야, 내가 실질적인 저자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왜 교수들이 학계검증단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분노하냐면 한마디로 제자를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제일 저자라면 제자의 그럼 석사학위 논문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증단 교수들이요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 교수가 학위 논문의 실질적 저자라고 이따위로 주장을 하고 나서면 그 논문은 학생이 쓰지 않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라면 제자의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지어 검증단이 그대로 쓴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더블 코테이션으로 제1저자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교육자의 길 포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 자기 살려고 제자의 논문까지 그렇습니다. 죽일 수 있다. 네. 제자가 공부하는 연구자일 텐데 그 앞길을 그냥 막아버린다.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자로서도 그렇지만 가장 악질적이고 정말 최악이다. 아니 자기가 제1저자 한마디로 이건 내가 실질적인 저자야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대체 그 학위 논문 쓴 제자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제자를 사지로 모는 행위라고 어제 검증단 교수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자의 길을 포기한 거다. 뭐 일국의 교육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진 사퇴 할 것을 촉구를 한 것인데요. 이게 또 논문이 계속 터져요. 이게 저도 사실 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만 논문 표절한 분은요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다 상습입니다. 그래요? 이게 습관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논문 표절은 한두 건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도 계속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일단 중앙일보 단독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진숙이 본인 논문으로 제자 박사학위 뭐 이런 식으로 뭐 의혹이 터졌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그 학계 검증단이요 김건희 표절 밝힌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에서도 저 학계 검증단을 공격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 한겨레 신문 제목이에요. 네.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김건희 표절 밝힌 학계 검증단이다. 앞에다 달아놨네요. 네. 네. 아니 지난 정권 때의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서 그리고 한겨레를 위시한 친민주당 언론에서 어땠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다 관련 학교에서 박탈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표절을 밝힌 학계 검증단이 이진숙 논문의 16개 150편을 검토했는데 그중에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4가지 정도 종류의 연구윤리 위반이며 첫 번째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을 제1저자로 그리고 이번에 해명을 통해서 청문회 해명을 통해서 실질적 저자는 나라고 한 거. 이게 가장 최악의 저질, 악질적이다. 제자를 사지로 몬 것이다. 제자를 학위 논문 취소될 수 있게끔까지 그렇게 한 것이므로 교육자에게 포기하는 것이다. 당장 사퇴하라라고 하는 게 나온 건데요. 그거를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저렇게 김건희 표절 밝힌 학계 검증단이다라고 저렇게 제목을 단 정도니까 지금 사실상 이진숙에 대해서 진영 불문하고 성향 불문하고 모든 언론에서도 결국에는 이진숙의 저 학위 논문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사실상 평가를 내부적으로 다 끝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은 뭐 걸러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숙이 타겟입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이진숙하고 강선우 순으로 일단은 꼽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편한 자리에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진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추천한 사람은 아니다. 네. 추천 받아서 내가 이제 그렇게 교육장관으로 지명을 하게 된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발언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참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론의 추이를 이준석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주말에 KBS 일요진단 오전에 나와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되면 우리도 정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청문회까지 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진숙에게 자진 사퇴하도록 그렇게 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은 특히 이준석에 대해서만큼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활발히 뛰어왔던 그런 또 친민주당의 대표적인 어떤 그 교수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러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뭐 한겨레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저 사람 원래 우리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딱히 감싸주려고 하는 분위기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학계 검증단의 발표가 상당히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정동영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네, 정동영 참 이분도 지금 사실 이분이 지금 제일 크죠. 뭐냐면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멘토로 불리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옛날부터 사실은 한 그룹이었다고 하고 정동영을 뭐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그 모임에 이재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이재명이 사시 패스하고 변호사, 이 성남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0년대,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에 이제 정동영 측과 가까워졌고 그래서 정동영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 예. 그리고 또 정동영이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누구하고 맞붙었습니까? 이명박하고 맞붙어서 역대급의 표차로 깨졌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동영은 바로 통일부 장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멘토이기도 한 그런 민주당의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죠.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지원법, 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자인데 그 정동영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동영이 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그 해명도 국민들로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죠. 이거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자신은 빠득빠득 주장을 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어제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이제 질의를 한 거냐면 농지 취득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도 하지 않아서 공직자 재산 등록 법률도 위반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난 것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정동영 후보자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유장 전입 자체는 맞다. 그런 그쵸. 거죠. 그리고 계약 잔금을 줬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와서 그 상태여서 재산 등록에 누락이 돼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이어져서 뭐가 이제 같이 문제로 커지는 거냐면 같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 보유하고 있었고 아들 2명도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에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해명을 한 거냐면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다. 생계형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요 부분은 뭐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공동 발의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내가 이 태양광 설치에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내가 발의한 건. 그리고 아내가 보유한 시설은 5곳 정도고 아들들은 투자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농축산 어민들의 수익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절차 간소화 그리고 뭐 수익 안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년도의 경쟁 입찰 평균가 중에 최고가를 적용해서 20년간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한국형 FIT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정동영이 소유했던 태양광 업체 그리고 후보자나 그 정동영의 그 가족이 소유한 이 업체들이 이 한국형 FTI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혀가 길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돌려요. 아내가 소유한 5군데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한 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있다는 겁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군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인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네네. 그래서 그걸 인수할 때 내 아내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나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해서 정부가 최고가를 적용해서 20년간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이 제도 이용해 먹었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원 의원도 아니 생계형 투자는 어쩌고저쩌고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 끝까지 정동영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기가 찼는데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제랍니다. 뭐냐면 태양광을 악마화시켰대요. 그렇게 시켰지만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는 장려할 만한 분야랍니다. 그리고 이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라는 말도 했어요. 참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정동영이 대차게 지금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정동영이요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내임에서는 사실상 이건 북한 대변인이다. 북한 대변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동영에 대해서 강한 비토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동영의 대북관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일단 크게 꼽아드리면 정동영이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잘 아시죠? 네. 이게 바로 언제 체결됐습니까? 201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됐는데 이거 우리가 깼나요? 우리가 파기했나요? 아니,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를 했죠. 그렇죠. 네. 이 2018년에 체결된
그 9.19 합의 이 남북 긴장 완화 목적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포사격을 MDL 일대에서 금지하는 거,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북한이요 줄줄이 합의 위반했습니다. 해안포 미사일 발사, 심지어 무인기 침입 등등 계속 위반이 이어져가고 사실상 이게 사문화된 겁니다. 사문화됐으니까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일부 효력 중지시켰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구실 삼아서 바로 다음 날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정동영에게 뭐라고 이제 한 거냐면, 아니 이봐,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4,332여 회나 위반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답변해갖고 또 다들 대경실색했냐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전후를 보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웬 계엄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분 지금 헷가닥 하는 것인지 정신 왔다 갔다 하시네. 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때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이걸 이제 미국에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 결국 연기가 됐죠. 네. 이거 정동영이 다시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7년 말에 문재인이 남북 그 대화의 물꼬를 바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트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이번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상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이거 현실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저 기사 제목 보시는 것처럼 바로 누구 때문이냐? 김대중 노무현 남북 평화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이 그거를 다 깽판 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정동영의 발언은 저 천안함과 연평도 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기조를 강경 대응으로 바꾸면서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기사 제목이 뽑힌 겁니다. 네. 과거 정동영 2007년에는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하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명박하고 맞붙지 않았습니까? 네. 2007년 공약이 뭐였냐면 선종전선언 평화 체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등의 우파 진영 후보들은 북한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그 대조적인 그 입장을 보였는데,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도 하고 대선 후보로도 났던 정동영은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하는 게 먼저다 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별개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2007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을 해서 정전체제를 공식 종료시키겠다. 그리고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북한 비핵화 노력과 병행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선우를 이렇게 둬가지고 당시에도 파문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정동영의 생각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준비된 기사 하나 보여주시면 팬드마이크 기사인데,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짜뉴스 유발자들 역사적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쭉 내려가 볼까요? 지금 저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짜뉴스 유발자들, 저 민주당이 항상 가짜뉴스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짜뉴스 누가 퍼나르는 거냐, 만들어내는 것이냐,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저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짜뉴스 유발자들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기사 내용이고, 그 인터뷰가 중간중간 그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박정희 예비역 육군대장의 이야기를 지금 저 팬드마이크의 조주현 기자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저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그 단장의 그 발언을 저렇게
네,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쭉 내린 것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정동영도 여러 민주당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저 당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게 북한이 한 거냐? 어떻게 우길 수가 있느냐? 당시 정치인이라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정동영, 송영길 등등 다 나오죠. 유시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정동영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안함 피격 사건 이거 가지고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하는 게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게 북한 소행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당시 정치인들과 함께 나란히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또 입장을 내기도 했었던 그런 정치인이어서 저런 이제 그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지금 20년 만에 귀환 지금 대단히 지금 우려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금 장관 후보자들 몇 사람들 좀 짚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정동영, 김진기 기자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